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투자 경험담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장기 투자는 어렵다. 이 말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만큼 그 어려움의 본질, 특히 그 심리적인 고통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성공적인 단기 투자로 자신감이 한껏 붙었던 한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 가능성 하나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통한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한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건 거의 뭐 한 편의 심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 드라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안에서 한 투자자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또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기업이 제시하는 장밋빛 비전과 내 계좌의 그 파란색 숫자 사이에 엄청난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버텨내는 게 왜 그토록 힘든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가 될 거예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시장과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희망적이에요. 이분 처음부터 투자를 못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으로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죠. 30%면 정말 큰 성공 경험이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초기의 성공, 특히 이렇게 큰 성공 경험은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아주 강렬한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거든요. 아,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요. 그렇죠. 그 후로도 자료를 보면 3%, 5%, 10% 이런 작은 수익들을 꾸준히 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위험한 순간이죠. 자신감이 과신으로 변하는 바로 그 지점이니까요. 맞아요. 나만 아는 무슨 비법이라도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여를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당시의 두산중공업,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을 고른 과정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단순히 요즘 이게 좋다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주가 차트를 아주 길게 거의 10년 이상으로 펼쳐놓고 본 거죠. 10년이요? 네. 그랬더니 2008년에는 주가가 9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이분이 관심을 가질 무렵에는 2만 원 근처에서 뭐랄까 빌빌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와. 소위 말하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 주가가 처참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거죠.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 와 정말 많이 떨어졌네. 이젠 오를 일만 남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흔히들 하는 실수 아닌가요?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낙폭 과대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투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가는 계속 싸지기만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자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눌려 있을까? 그리고 이 가격 하락의 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이분이 매수를 결심한 바로 그 시점에 회사가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바꿉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사명 변경은 특히 이렇게 정체성이 뚜렷한 대기업의 사명 변경은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아, 일종의 선언 같은 거군요. 네.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자료에 묘사된 것처럼 기존의 두산중공업 하면 떠오르는 굴뚝산업, 육중한 기계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에너빌리티, 즉 에너지와 가능성을 합친 이름처럼 미래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죠. 회사가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에 대한 청사진이요. 맞습니다. 가스터빈, 해상풍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는 이 변화를 보고 이 회사 망하려고 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미리 잘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막연한 기대감을 구체적인 투자 논리로 바꾸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주가가 싸다,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해서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단단한 근거를 찾아낸 거죠. 회사가 보여주는 미래 가치와 현재 시장이 매기는 가격 사이의 괴리. 그게 바로 이 투자자가 본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주당 21,650원에 꽤 많은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논리는 완벽했어요. 주가는 역사적으로 바닥권이고 네, 회사는 SMR이라는 확실한 미래 카드를 손에 쥐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늘 그렇듯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종목을 얼마나 잘 골랐느냐가 아니라 매수 이후의 시간을 얼마나 견뎌내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투자자에게는 정말 혹독한 인내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내와는 정반대로 주가는 매수하자마자 2만 원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고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를 넘어섰습니다. 마이너스 20%면 심리적 타격이 크죠. 자료에 적힌 투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도 수익률이 떨어지면 속은 쓰리다는 이 문장,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마 뼛속까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요. 내 계좌에 찍힌 파란색 숫자는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장기 투자를 결심한 모든 투자자가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이겠죠? 네, 내가 믿었던 회사의 비전, 그 SMR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그럴듯한 전망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시장은 매일같이 숫자로 네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정말 괴롭겠네요.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내 논리와 판단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분은 이 상태로 무려 2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2년이라니 말이야 쉽지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돈만 이 종목에 묶여서 썩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언제 오를까 마음 졸인다는 표현에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손절할까 버틸까를 고민하는 치열한 내적 싸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최초의 논리를 믿고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손실 혹은 약간의 수익이라도 회복되었을 때 이 지긋지긋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것인가? 2년이나 버텼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손절 타이밍을 놓친 고집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묘모한 차이를 투자자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걸 완벽하게 구분할 방법은 없죠.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도인가? 아니면 최초의 투자 논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는 매도인가? 이걸 구분해야 해요. 많은 경우 투자자들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이유로 주식을 팝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손실 주식은 계속 붙들고 있다가 겨우 본전 근처에 오거나 약간의 수익만 나도 서둘러 팔아버리는 경향을 말하거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네, 금전적 이익보다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심리적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죠. 처분 효과.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결국 이분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후자를 선택합니다. 2년간의 끔찍한 마음고심 끝에 2025년 4월 주가가 약간 회복되었을 때 주당 24,050원에 전량 매도하죠. 네, 21,650원에 샀으니까 세금 떼고 나면 약 10% 정도의 수익을 얻고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아마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아침마다 주가앱을 켜고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 이 10%의 수익은 2년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그 심리적 고통을 끝내는데 지불한 비용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죠. 네,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매도 이후에 관심을 꺼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주식을 팔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주가가 24,000원 근처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 투자자는 거봐, 내 판단이 맞았어. 역시 팔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4만 원, 5만 원을 정말 미친 듯이 뚫고 올라가더니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자신이 팔았던 가격의 3배가 훌쩍 넘는 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건 아니, 정말 딱 2달이네요. 2년, 그러니까 730일을 버텼는데 그 뒤에 60일을 못 참고 이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네요. 내가 팔면 오르는 그 지긋지긋한 머피의 법칙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왜 2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주가가 이 투자자가 매도한 직후에 갑자기 폭발한 걸까요? 그렇죠. 갑자기 회사가 2달 만에 엄청나게 좋아지기라도 한 걸까요?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 투자자가 2년 전에 이 주식을 샀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투자자가 처음 회사를 좋게 봤던 이유들이 결국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SMR, 가스터빈. 네, 다 맞았죠. 그런데 왜 2년 동안은 주가가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폭등한 거죠? 그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비전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 잠재력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잠재력의 발목을 아주 단단히 잡고 있던 거대한 족쇄가 있었습니다. 족쇄요? 네, 바로 원전 기술 특허와 관련해서 원전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거인인 웨스팅하우스와 벌이던 소송 분쟁입니다. 아, 소송 리스크? 네, 아무리 SMR의 미래가 장밋빛이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때문에 SMR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도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었죠. 시장은 성장성보다 불확실성을 훨씬 더 싫어합니다. 이 소송이라는 안개가 거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베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의 잠재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은 이미 달려 있었는데 소송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꽉 잠겨 있었던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투자자는 2년 동안 브레이크가 걸린 차 안에서 엑셀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애태우고 있었던 셈이네요. 아, 그런데 이 투자자가 매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긋지긋한 소송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네.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없지만 시장은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열광한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SMR, 가스터빈, 수주계양, 한미 원자력 협력 같은 온갖 호재들이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이 투자자는 회사의 잠재력이라는 무엇은 정확히 봤지만 그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던 결정적인 장애물, 그 브레이크가 풀리는 시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내린 셈이군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올바른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시장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온갖 변동성과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능력이다. 네, 이 투자자는 무엇을 사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봤죠. 하지만 언제 그 가치가 폭발할지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견뎌낼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장애물을 이겨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분은 작은 수익으로 심리적 안정은 얻었지만 신사업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에는 실패했다는 깊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버틴 2년이 과연 장기 투자가 맞았을까라고 되묻고 있더군요. 이 이야기는 겉보기엔 실패담처럼 보이지만 저는 동시에 엄청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훈이요? 네, 자신의 투자 과정을 이렇게까지 냉철하게 복귀하고 무엇이 옳았고 무엇을 견디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어설픈 투자 이론서 100권을 읽는 것보다 이런 뼈아픈 경험 한 번이 훨씬 더 값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고 심리 게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옳은 분석과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외면과 시간이라는 압박 앞에서 결국 무너진 거니까요. 자, 이 흥미로운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가로막던 장애물을 끝까지 이겨내지는 못했죠. 당신이 어떤 기회를 평가할 때 눈앞에 보이는 소송이나 주가 하락 같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장애물과 기업이 제시하는 장기적이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비전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그리고 2년이라는 인내심이 미련한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는 날까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